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요즘 시험이 어떻다고요? 결국은 비문학 시험을 얼마나 많이 남기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국어 강사들이 입모아서 하는 얘기가 비문학의 난이도가 좀 과하게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한테 80분 던져놓고 저도 여러분들의 똑같은 조건으로 풀라고 하면 한 지문을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전 지식이라든지 그런 몇 년 동안의 그런 스킬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과연 내가 이거를 수능장에 가서 온전하게 맞이했을 때 과연 다 풀어낼 수 있는 시험지인가? 라고 했을 때는 되게 회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도 너희 공부하다 보면 다 맞을 수 있어. 무조건 다 풀 수 있어. 이런 시험지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3년 전만 해더라도 무조건 1번부터 45번까지 순차적으로 풀라고 했어요. 그 정도 시험지 컨트롤 능력이 안 되면 그거는 1등을 맞을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냥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제발 비문학 마지막에 풀어요. 제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점이 이제 우리 선택 과목 먼저 푸시고요. 선택 과목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푸는 단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선택 과목 시간이 넘어갔을 때 내가 시간감이 언제입니다. 적어도 10분에서 15분 내로 푸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등급을 올리기 위한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인 공부도 되게 많이 돼 있어야 되고 화작 같은 경우도 많이 풀어보면서 그런 글감에 대한 능력치들이 좀 올라가야 된다면 감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학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두 가지 지점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풀었을 때 일반적으로 애들의 그런 클래스로 나눴을 때 결국은 40분 남느냐 30분 남느냐 20분 남느냐로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끊었어요. 우리가 총 80분이잖아. 그럼 적어도 우리가 문학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80분이라고 썼을 때 여기서 30분에서 이제 25분 정도를 이 문학에다 할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문학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글자 수들도 많이 늘어나고 고전들도 그렇게 좀 편하게 나오는 편들은 아니라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외부 지문도 늘어날 거예요. 외부 지문도 이제 슬슬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개같이 작품들 넣고 있는 거잖아. 이 문학 4작품 중에서 2작품 정도는 내가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 해. 그래야 이 시간감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40분에서 30분 정도 남기는 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 지문들을 얘네들을 이제 얼마나 쪼갤 수 있는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지문 다 틀려도 괜찮아. 작년 기준으로 한 지문 다 내가 진짜 까먹어서 다 틀려도 돼. 아니면 3점짜리 3개 내가 다 안 풀어줘. 그래도 1등급 컷이 나오는 점수제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문학 한 지문 못 푸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 시간감이 얼마나 남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넘길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비문학은 사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기에는 너무 과해. 너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비문학 제대로 공부 못하잖아요. 이게 일주일에 한 지문 정도 이제 보는 거지.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4시 끝나기 전까지. 그래서 딱 이걸 보고 4시 끝나고 그때부터 조금 더 이제 그 비문학적인 감각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니까 지금은 이런 구조들을 느끼고 오시는 게 첫 번째다. 근데 꼭 부탁드려요.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 내가 선택 과목 넘겼을 때 몇 분 남았는지 문학 끝났을 때 몇 분 남았는지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다시 첨삭할 때 제가 이 시험지를 어떻게 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시험지가 쉬우면 다 봐야지. 시험지가 쉬우면은 다 보는 게 맞는데 모르겠네. 요번에 너무 혼돈의 도가니라 선생님들도 다 약간 보수적이에요. 6월, 9월 이제 나와봐야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낼 이 해결의 변증법에 대한 이야기가 수능에 나왔었기 때문이겠죠. 이게 원래 이렇게 안 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오늘 비문학은요 작년 수능의 해결의 변증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2학년 때부터 하신 친구들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고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처음이니까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끝자락이 그쪽 부분이겠죠. 볼게요. 그래서 앞부분 보시면 이제 해결의 변증법 이제 필기 자료 들어가는 거고요. 뒤째 보시면 이 해결의 변증법이 작년 수능 완성에 실려 있던 거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랑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시면 이제 뒤쪽에 EBS 수능 완성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읽거나 보세요. 그리고 풀어보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내가 EBS 비문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도 조금 제시하는 방향성도 될 거고. 알겠죠? 자, 해결 보죠. 해결의 변증법 보겠습니다. 자,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변증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도는 알고 갔었어야 돼. 수능 완성에 이제 이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철학적 개념인데,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걸 모르시는 분들한테 요 이야기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증법을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변증법을 예술에도 넣을 수 있고 신학에도 넣을 수도 있고 뭐 산업에도 넣을 수도 있었지만 이걸 어디에 적용했다는 거야? 철학적 사고로 적용을 했던 게 헤겔이 적용했던 변증법은 그래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다가 해? 아니라를 기준으로 이 글감들을 풀어냈었어야 된단 말이야. 대립적인 범주가,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적,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되는 게 뭐예요? 나레바피 구조 나왔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했을 때 이 구조의 힘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우리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문제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을 했었고요. 자, 뭐가 아니래요? 대등한 세 범주가 아니라 대등한 세 범주가 아니라, 즉 여기 있는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범주가 대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대립적인 두 범주가,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돼야 돼. 여기서 3범주였는데 그럼 한 범주는 어디로 갔을까? 라는 의구심이 이제 들어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 얘네들이 구조가 여기죠.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없어져 있는 1범주가 바로 어디예요? 여기에 1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 문제를 예측해낼 수가 있어요. 뭐야? 여기는 대등하다고 얘기했지. 대등의 반대말이 뭐야? 대등의 반대말이 여기는 어떻다? 차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범주보다 여기 있는 범주가 뭐하다? 훨씬 더 위에 있다 라는 뉘앙스들을 여러분들이 추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잠깐 끊고, 여러분들 제가 이 변증법 설명할 때 혹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저희가 항상 이거 이야기할 때 예시로서 뭘 드릴까요? 항상 이 달걀 예시를 드립니다. 도대체 이 변증법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정립, 원래의 본질적인 존재. 그래서 달걀은 껍질이 있어야만 달걀이거든요. 이렇게 껍질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걸 달걀이라고 불러요. 근데 반정립이라는 건 뭐야? 이거에 반대되는 극이거든요. 대립적. 그래서 얘가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더 이상 얘는 달걀에서의 본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반이야. 그래서 근데 깨져야만, 되게 아이러니하죠. 계란이라는 존재는 본질은 껍질이 있다는데 이 껍질이 깨져야만 뭐가 만들어져요? 우리 귀여워? 뼈마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즉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본질을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부셔야만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게 바로 이 변증법적 사고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얘랑 대등하다라는 게 아니라 얘랑은 반대돼. 얘랑 합쳐져서 레벨업을 한다라는 그 구조가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 수렴적 상향성이라는 걸 등용해서 차등이라는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수능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배경 지식이고. 그 다음에 가봅시다. 그 다음에 해결에서는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을 넘어서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돼?
펄소의 이미지를 갖고 가야 돼. 같은 거다. 즉 얘는 뭐이면서 논증 방식이면서 이 논증이라는 뜻이 뭐죠? 그게 진실인가, 그게 참인가를 이제 밝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대상은 존재 방식.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사실 요거이기 때문에 요거야 된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대상이 변증법, 정반합으로 우리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쳤으면, 우리 본질이 그렇다면 우리 그걸 밝혀내는 그 방법들도 그런 속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입니다. 이념이 뭐야? 현실로 나오는 이 방법 역시도, 그리고 이 본질조차도 뭐이기 때문에 변증법적이기 때문에 존재 방식도,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는 논증 방식도 다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된다? 변증법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인 체계성을 지녀야 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뭡니까? 우리의 본질이 변증법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내는 방법도 뭐다? 변증법적인 속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다음 봅시다. 두 번째. 그래서 이 해겔 아저씨가 이 변증법을 세상을 바라보는 진리로 선택했구나 라는 느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면 되는데, 해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철학뿐만이 아니라 뭐도 이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인 미학도 역시 뭐로 다루겠다? 변증법으로 다루겠다. 그럼 뭘까요?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그래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연결됐죠.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입니다.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정보를 갱신해주고 가르치는 말들을 묶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방법들을 써야 돼.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죠? 철학도 마찬가지고. 얘들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절대 정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이거의 한 형태라는 거죠. 내부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돼. 얘네들이 전부 다 뭐다? 얘네들 전부 다 절대 정신.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게? 얘는 절대 정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줬잖아. 예술은 절대 정신이라고 해도 괜찮은 뉘앙스가 만들어지는 거야. 갱신이 돼야죠. 그럼 이제 절대 정신이 뭐냐? 새로운 단어가 나왔으니까.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 영역을 가리키게 됩니다. 즉 얘에 대한 설명, 정의를 이제 떠주고 있는데, 얘가 뭐예요? 절대적 이념을 인식하는 이성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정신 쪽으로. 지금 이 키워드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쌓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가, 보이는가, 뇌인가, 영혼인가, 이런 것들이 물질론과 정신론에 대해서 다 쌓아 올린 구조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고방식들이. 그래서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 차이를 구분하게 됩니다. 자, 뭐 나와요 지금? 대칭 만들고 있죠. 또 뭐 나와요? 나레이 어피구조 또 나오잖아요. 이거 수능에서 다뤘을까 또 안 다뤘을까? 또 다뤘다니까. 뭐는 동일하대요. 뭐는 동일한 내용. 내용은 동일한.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술과 종교와 철학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 자체는 뭐하다? 모두 다 같다. 그래서 여기에 수식어가 뭐가 붙는 거야 얘가? 절대라는 키워드가 붙는 거예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다른 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밖에 없거든. 이 본질이라는. 하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 즉 형태, 이 인식, 형식의
모습은 뭘 가지고 있다?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읽으면서 끝났어야 된다니까. 얘는 동일하고 얘는 차이가 있다. 이 문제 나왔게 안 나왔게? 정확하게 봐. 되게 중요한 문제로서 등장하네. 껴야 돼. 갖고 가야 되는 지점들은 전부 다 이런 지점들이에요. 구조는 항상 똑같다. 내용이 어려울 뿐이죠 언제나.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그러면서 이제 느낌 와야지. 이거 뭐 만들어야 된다? 대칭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예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더 좋을까? 이거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죠? 이런 뉘앙스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예술, 종교, 철학과 매칭을 시켜주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직관, 여기에 표상, 여기에 사유,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힘 줘야지. 얘와 본질적인 차이가 뭔가, 그리고 그 키워드가 뭘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면서 글을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키워드 뭐예요? 얘 키워드는 물질적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예요? 감각적으로 인식한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즉 눈에 보여야 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뭐야? 눈, 귀, 코로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봐봐. 아직 안 읽었어? 그럼 뭐 나와야 돼? 물질적이지 않은 거 나와야 되고요. 감각적이지 않은 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때만 해도요, 여기 3개까지 나와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어려워진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리 때는 그냥 이거 2개에서 끝났어. 얘는 물질이면 얘는 무조건 뭐야? 그냥 추상에서 끝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 여러분들 시대에서는. 어떻게 읽어?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즉 얘는 물질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 거야? 추상적인 대상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거 그리고 뭐 되게 중요해? 관계 없음 중요해. 얘는 무조건 전제 조건이 뭐야? 물질이어야만 해. 얘가 물질이어야 우리가 직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추상적인 대상에서 우리 직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못 느끼니까. 근데 표상은 상관이 없지. 물질이거나 추상이거나 상관이 없어.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오게? 물질이기 때문에 표상을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OX? X? 상관이 없어. 항상 전제 조건. 그죠? 관계없이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야? 내면에서 심상. 그래서 감각으로 느끼는 것, 상상하는 것, 이렇게 이제 차이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우리 상상은 우리 감각 필요 없잖아. 우리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의 맛을 떠올릴 수 있단 말이야. 아이스크림을 먹는 행위는 직관인 거고요. 감각을 느껴야 되니까. 아이스크림을 보면서 그 맛을 떠올리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내면의 상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해요. 그리고 사실 여기 읽으면서 좋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럼 도대체 우리의 인식의 한계는 물질과 추상인데 도대체 이 세 번째는 뭘까요? 되게 두근두근하면서 열어봐야 된단 말이야.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그리고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리고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인 지성이다. 키워드 나왔죠? 논리적.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규칙. 좀 쉽게 생각하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그 규칙성들을 찾는, 이런 것들을 원리를 가지고 규칙을 찾는 거를 논리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사유라고 얘기해요. 납득이 안 될 수 있지. 하지만 이거와 이게 분명히 뭐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존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최대한 갖고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좀 도움을 줘요. 문제가 예시를 통해서 이게 이런 별들이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좀 도움이 주는 경우도 있죠. 됐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이 됩니다.
해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이 됩니다. 자, 이거 하면서 이거 앞쪽에 떠올리시면 진짜 좋거든요. 나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기본적으로 이 변증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걸 읽었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야. 이걸 떠올리셔야 돼. 아, 이게 지금 레벨링이 뭐다? 여기가 훨씬 더 레벨이 높다라는 걸 인식하고 읽어야 돼. 지금. 그래서 예술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객관성. 종교의 이 주관성. 이 합쳐져서 여기서 뭐가 된대요? 이거랑 이거랑 합쳐져서 여기에서 종합이 되고. 그 다음에 직관의 여기 직관의 자, 감각이니까 뭐야? 외면성. 밖에 있으니까 외면성. 그리고 여기는 안에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내면성. 매치면 안 늘어지잖아. 얘네들이 합쳐서 여기에서 뭐가 된다? 사유에서 종합이 된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이 글이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어야 이 글은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좀 과했어. 근데 최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거 별 5개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이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정이니까. 3번 딱 떴을 때 이 구조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중요한데 읽어볼까 다시. 뭐로 인해서?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서. 뭐야? 내용의 인식 수준에서의 뭐가 벌어난다? 봐봐, 본질은 뭐하다고요? 같아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 본질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는 직관, 표상, 사유의 이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질을 인지하는 정도에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뭐가 잡혀? 비카우스가 잡히는 거야. 이게 논리성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이거 대신에 딴 거 넣는 순간 틀리는 거야. 여기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강조드리고요. 해겔에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속성을 줬으니까 절대적 진리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말들이거든요. 이게 이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 이 키워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포상하고 철학은 사유하기 때문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맞아집니다. 예술은 초보, 종교는 성장,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설명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여기도 뭐고요? 초보. 종교는요? 성장. 철학은요? 완숙. 그래서 이 완숙이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너무 중요하죠. 철학뿐이며의 온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인식하는 세 가지 툴들이 있는데 예술, 종교, 철학인데 이유를 알아야 돼. 무조건 뭐밖에 안 된다는 거야. 온리. 그리고 그 이유는 뭐야? 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무슨 속성을 갖고 있어서 얘만 뭐야?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 객관과 주관을 합쳐야 되고 외면과 내면을 합쳐야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논리적 규칙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이성이 바로 뭐야? 절대적 진리는 무슨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로는 충분하지 못해. 얘네들 가지고 사유를 하려고 해도 다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뭐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얘네들은 된다 안 된다?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뉘앙스인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안 된다도 중요하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뉘앙스를 캐치하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봐봐.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상이 미발한 아직 다 발생하지 않는 머나먼 과거로 상상한다. 이것도 되게 화나.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좋은데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원래는 뭐야? 철학밖에 안 돼. 근데 예술이 되는 뭐도 있다? 예외도 있다. 그럴 경우도 있다. 그럼 생각해야 돼. 이 경우의 전제 조건. 이 경우의 전제 조건. 뭐일 때? 아직 우리 이게 발생하지 못했을 때. 아주 먼? 우가우가 할 때. 철학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예술밖에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왜 합리적이냐면요. 우리 처음에 모든 사고의 시작점들은 다 무엇에서 시작해? 우리의 사유, 우리의 정보 축적, 전부 다 뭐예요? 그림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벽화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 찔러.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인문학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술이에요. 근데 뭐야? 이때 이거를 철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생각이 있었을까? 얘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왜 이걸 죽이는 거야? 이런 고민하나? 아니에요. 먼저 먹고 사는 것부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부터 이제 발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들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해석이 이제 첫 번째 지문들이고, 이것도 이 뉘앙스도 결국 뭐로 빼야 돼? 이 뉘앙스도 결국은 현재와 과거로 빼야 돼요. 현재는 뭐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그럼 이게 발현하지 않은 미발된 과거에는 뭐를 통해서? 예술. 기존도 언제나 문제 출제 통해서. 문제 다 이렇게 변형을 시켜야 돼요. 전부 다.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려오는 패턴 중에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무슨 사고가 먼저야? 이 사고가 먼저야. 이거 예술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적당히 발전했을 때에는 표상일 수 있지 않나요? 표상일 수 있지. 뭐야? 종교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글감의 능력은 뭐야?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일단 적용을 하는 거고, 다른 전제 조건이 없으면 그냥 이 툴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만드는 게 여러분 첫 번째 능력이에요. 다음 볼까요? 아, 근데 이걸 심지어 가나로 줬어. 그걸 봐봐. 이거를 요즘 트렌드인데 항상 이거를 따요. 우리 때만 해도 그냥 3점짜리 보기로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 줍니다. 나로 이 가가 이걸 주장을 했잖아. 근데 이 나라는 지문에서 얘를 옹호하거나 비판해. 이렇게 말했잖아. 모두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지문은 계층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크게 이제 논리적으로 물어봐야 되니까. 나까지 읽어봅시다.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습니다. 변증법의 종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의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보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뭐예요? 또 뭐 보여주고 있어요? 나대법 비구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안 돼요? 없어지는 일방적 승리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뭐도 안 된대요? 중화도 안 된대. 봐봐, 중화는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중화도 안 된대. 그 이유가 뭐야? 봐봐, because가 중요해 항상. 왜? 고유, 본질이 어떻게 되는? 소멸이 되는. 즉, 변증법의 종합의 전제 조건은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고유, 본질이 살아 있어야만 한다는 거야. 이미 깔려 있는 거야. 얘기하지 않아도 무조건 얘는 고유, 본질이 뭐가 되어야 된다?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벌써 끝났어. 내가 얘를 비판하려면 어떤 키워드를 쓰면 되는 거야? 네가 얘기하는 거 뭐야? 고유 본질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첫 번째 주장에서 그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필요해요. 과한 이야기긴 한데 하려고 노력해야 돼. 나중에 이제 캐치하셔도 되는데 처음부터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첫 번째 지금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 글감들이. 이걸 얘기한다는 거,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본질적 규정, 똑같은 말이야 이게. 본질적 규정이 유지가 되면서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야 돼.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야 돼. 이렇게 해야 진짜 이제 뭐라고 한다? 이 종합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해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조탁이라는 건 뭐예요? 멀리서 관찰한다 혹은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린다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규칙을 만들어낸다가 바로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뭘 던져주고 있어요? 되게 친절한 글이야. 과연 해겔은 긍정했어. 이 변증법을 가지고 했던 이 해겔을 긍정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완벽한가? 벌써 구조 나왔잖아. 뭘 제시하고 있어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잖아. 문제점.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라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뉘앙스 보세요. 뭐는 맞아요? 야, 나머지는 인정해. 하지만 뭐는 아니다? 미학은 아니야. 이런 구조로 이제 글감 이끌어내고 있죠. 자, 미학 말고 다른 거 얘기하는 순간 이상해야 돼. 이런 것들이. 그다음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서 절대 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입니다. 어제 얘기하지. 어떤 구조겠어? 야, 뭐로는 괜찮아 보여? 외향, 즉 겉모습으로는 네가 만든 저 구조는 괜찮아 보여. 그럼 봐봐. 뭘로는?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은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층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으니 예술로는 철학에 이르는 과정이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층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거 까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객관 주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로 닦아요. 이 예술에서 철학으로 가는 이 단계, 얘는 뭐예요? 객관이 점점 떨어지고 주관이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즉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얘가 객관 100, 주관 0이었을 때 종교는 50, 50. 얘는 0, 100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질 자체가 동일할 뿐이지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그건 아니야. 그리고 더군다나 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유의 본질이 어떻게 돼야 돼?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철학에서는 이 예술의 객관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본질이 어떻게 됐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진정한 의미에 뭐라고 볼 수 없다? 종합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게 이 사람의 이제 논점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외면은 점점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 내면이 점점 올라가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는 아니다. 좀 더 구체화를 해주고 있어요.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은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즉 예술, 예 그리고 직관. 얘의 키워드는 뭐였어요? 감각이었죠. 이게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본질이 유지돼야 되거든.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뭐다? 완전히 소거되기 때문이다. 따고 있잖아. 따고 있잖아. 뭘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그래서 네가 말하는 건 뭘 뿐이다? 중화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 정신을 추가했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뭐야? 이 문제점을 해결책으로 뭘 해주고 있다? 추가해야 돼. 뭐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또 뭐 해?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돼. 왜? 사라진 본질을 찾아야 되거든.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이것도 차이가 만들어져. 지금 봐봐. 얘는 지금 예술, 종교, 철학에서 끝났지. 근데 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술은 철학 이후에 뭐야?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차이점이죠. 문제점이 나오겠죠. 차이점이 나오겠고요.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만 설명되지 않는 예술.
얘는 봐봐. 얘는 뭐라고 얘기했어? 예수는 뭐로만 인식할 수 있었다? 직관으로만 인식할 수 있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그 당시 해겔의 시대에서는 이랬더라. 그 당시 해겔의 시대였어. 근데 현재로 봤을 때는 어때? 현재로 봤을 때 이 예수를 우리는 직관으로 느끼지 않고 뭐로도 느껴요? 사유. 즉 과거 해겔의 시간. 이 과거의 해겔의 시간을 뭐로 봤어? 직관으로 봤어. 근데 오늘날에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유를 해야 돼. 그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러고 6년 있는 거야. 1년, 2년, 3년, 4년 이거. 그러다가 딱 거야. 고뇌, 시간, 그리고 육어. 이게 딱 때려버린단 말이야. 직관하지. 하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것들은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야? 추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야? 추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야. 현대 기술들은. 그래서 뭐라고 보는 거야? 직관이 프레젠트, 현재에서는 사유가 있다고. 그럼 미래는 뭘까? 이제 미래는 뭐로 넘어갈까? 철학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근데 딱 한 줄로 얘기한 거야, 이 얘기를. 그냥 한 줄로. 사유가 되지 않았는가? 사유로만 해석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이 수많은 얘기들을 그냥 압축해버린 거야. 여기서 이 얘기를 추론해낼 수 있는가? 진짜 어려운 얘기지. 야, 이거 대학생들도 잘 못하는 얘기들이에요. 진짜 철학을 배우지 않고서는 논하기 힘든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석해서 풀라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저 대칭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요. 네. 그리고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에 관한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더 아쉬움을 준다. 그래서 이 예술을 너무 핫바리로 봤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 보죠. 자, 1번. 봐봐. 이게 결국은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뭐예요? 가와 나의 본질적인 차이? 변증법이 아니에요. 변증법은 공통점이야. 그렇잖아. 얘도 변증법을 논하고 쟤도 변증법을 논해요. 근데 가는 뭐가 짱이야? 철학이 짱이야. 그치? 근데 나는 좀 아쉬워. 네가 말하는 변증법에 정확하진 않고, 그리고 나는 뭐야? 예술이 조금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가 이게 주제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얘가 답으로 끝났거든. 특정한 철학적 방법이 뭐예요? 변증법이에요. 예술의 상대적 위상, 얘는 1번이고요. 얘는 철학 다음이에요. 이게 글감의 가장 본질이잖아요.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수능은 답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순간 2번, 3번, 4번, 5번도 되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틀렸어요. 둘 다 봐봐. 2번 진짜 많이 찍어. 왜? 달라 보이잖아. 근데 얘네들 교집합은 뭐예요? 변증법 좋아? 변증법 좋아야. 둘 다 변증법은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그 변증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잖아. 일부러 이 새끼들 이렇게 내는 거예요. 상반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이딴 식으로 쓰는 거예요. 제발 낚이지 마. 뭐가 상반인지를 봐야 된다고 이 지점. 확실히 낚이면 안 됩니다. 3번.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뉘앙스가 좀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혁신이면 이걸 아예 부셔버려야 돼요. 변증법 말고 딴 거 해야 돼요. 이런 뉘앙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4번.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한다? 틀렸지. 범주화한 건 맞아요. 예술, 종교, 철학을 범주화한 건 맞거든요. 근데 뭔 하진 않았어요? 예술 작품을 범주화하진 않았죠. 똑같은 문제예요. 주어 잘 보라는 거예요. 요번 이것도 똑같을 거야. 물론 이거보다는 쉽겠지만. 5번. 나와 달리 가에서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을 통시적인 변화 과정. 이거 또 나오죠? 인간적으로 통시라는 단어 알아두자. 통시와 공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시간의 흐름. 얘는 같은 시간. 그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사. 얘는 고려 혹은 신라, 고구려, 백제. 같은 시간. 그죠? 시간의 흐름이 반드시 등장을 해야 돼요. 통시라는 키워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죠? 그리고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철학사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미학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죠? 이미 조졌지. 미학의 발전 단계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근데 이걸 통시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았고요. 좀 애매한 부분들입니다. 2번 보죠.
가에서 알 수 있는 해결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세요. 시험장에 가서요. 가나 지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요. 가나를 다 읽는 게 아니라요. 일단 가부터 읽으세요. 그러니까 유형이 아마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부터 읽으시고 먼저 보면 돼요. 2번, 3번을 풀어내는 거예요. 2번, 3번.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질문들. 그래도 조금 가이드를 줍니다. 이걸 읽고 나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번 이 문제를 풀고 나면 가가 조금 더 납득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어때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기억과 니은이 가와 나로 이제 풀려져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한 지문 읽고 풀 수 있는 것들은 좀 먼저 풀고 접근하기를 바래요.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요즘은 그래야 돼. 요즘. 그리고 이제 느낌 봐야 돼. 내가 가나 지문이 아씨 이거 읽다가 뒤에 하나도 못 읽겠는데 그럼 가가 넘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가 지문만 보고 내가 요거 좀 풀어야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2번 예술 1번 예술 종교 철학관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말 바꿔주죠? 동일성, 상이성. 그리고 어디서 나오는 지점들이요? 내용은 동일하고. 자, 이걸 뭐로 바꿔주는 거야? 상이성으로 바꿔준다. 다르다. 요 단어 몰랐으면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대로 나와. 2번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 체계를 이룬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이 본질과 그거를 논증하는 방식은 뭐하다? 똑같이 변증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3번 어려웠어요. 말을 진짜 개같이 바꿔놨는데 1번 3번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식은 그죠? 지성의 세 가지 형식 보셨죠? 봐봐. 뭘 이제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무디. 얘는 본질은 어때요? 본질은 이거 한 개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형식이 뭐예요? 세 개라고.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얘도 세 개고 얘도 세 개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이렇게 돌려 쓴 겁니다. 얘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근데 얘는 세 개라고. 이것 때문에 얘를 1번은 조금만, 2번은 중간만큼만, 3번은 전부 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왜? 이거를 세 개로 쪼갰기 때문에. 절대를 상대로 바꿨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런 구조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4번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식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라 2번이랑 같은 얘기고요. 5번 절대정식의 내용은 본질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네.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정의적인 부분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이것도 좀 잘 생각해 보시죠. 3번도 보죠. 가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 이거 요번 수능에도 또 나올 거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도 또 나올 건데 봐봐. 키워드를 봐야 돼. 직관은 뭐에 초점을 둬야 돼? 감각.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없는가를 봐야 되고요. 종교 이 표상은 뭐에 초점을 봐야 돼요? 내면의 상상에 초점을 봐야 돼요. 내면. 그리고 이 철학, 사유는 뭐에 초점을 봐야 돼요? 이 논리에 초점을 받아야 돼요. 이 기준을 가지고 글을 읽으셔야지 그냥 이렇게 흔들리듯이 읽으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1번 먼 타양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것. 시각이죠? 그러니까 직관 괜찮고요. 같은 곳에 고향 하늘을 상기하는 것. 내가 지금 이거 봐요 안 봐요? 고향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상상하는구나. 그래서 표상 괜찮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 이거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사유 괜찮고요. 표상 괜찮고요.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판타지를 본 게 아니라 떠올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도 표상 괜찮죠. 3번 헷갈리면 안 돼. 초현실적인 게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묘사된 그림을 밑줄은 어디예요? 보는 것. 보는 것. 시각이니까 직관이고요. 그 작품을 상상력의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이게 뭐예요? 이론. 이게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다. 라는 논리성. 그래서 이건 사유로 들어가겠고요. 4번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감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이 기획하다는 여러분 눈에 보여 안 보여? 내가 이걸 만들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그럼 적어도 뭐든 안 돼. 되게 친절하게 준 거예요. 종교와 철학, 표상과 사유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직관은 아닌 거지.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답은 4번이라고. 수능은 그래. 왜? 되게 본질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4번. 나의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해결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봐봐. 수가 어때? 결국은 이 나가 누구를 비판하고 해석하게 만들고 있어요. 문제 자체가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뭘 좋아해? 나머지 것들은 다 좋아해. 나머지 변증법에 대한 사고는 다 인정을 한다고. 하지만 뭐는 아닌 거예요? 미학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직관, 표상, 사유죠. 직관, 표상, 사유. 이거 좋아해, 싫어해? 이거 좋아하는 거야. 이게 뭐이기 때문에. 변증법이니까. 근데 뭐는 싫어하는 거야? 예술, 종교, 이건 별로라고. 이 예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미학적인 개념은 이건 별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적절한 1번 기억과 니은 모두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맞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서로 상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2번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넘어가잖아요. 이 얘기 자체가 괜찮은 이야기였다. 이게 본질적인 얘기였으니까. 3번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의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의 여기서 이 속성이 점점 늘어나니를 이제 뉘앙스로 보여주고 있는 지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건 뭐예요? 결국은 밸리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뭐고요? 뭐야? 아니지. 첫 번째 특성이 갈수록 강해지는 거 완전히 반대되죠.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미 방향성이 이제 반대로 되고 있으니까 얘가 틀렸다. 이런 지점들을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조화로운 통일 그리고 수렴적 상향성 역시도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번 가봅시다. 5번 보면 되겠네요. 이거 진짜 많이 틀렸어요. 오답률이 진짜 높았던 문제인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결국 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 나가 얘를 비판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라고. 얘랑 만나서 얘가 되는 거 오케이야. 근데 네가 말하는 이 미학에서의 여기는 얘의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얘의 본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가 1번이고 1번 본질이 없어져. 2번이 뭐였어? 야, 네가 얘기했던 이 예술은 어디에만 끝났어요? 직관에서만 끝났어. 이거가 온리였잖아. 그렇지? 근데 시간이 흘러서 내가 있는 지금은 이 예술이 뭐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는 표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에는 뭐도 할 수 있다? 사유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2번이었던 거야. 비판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인 거지. 하나는 속성이 없어진다. 또 하나는 너무 한정적으로 봤다. 이런 얘기인 거야. 네가 절대적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 걸 나는 변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감이 본질이 없기 때문에 봐봐 해결해 볼게요. 괴테의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서 결코 수준급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라네.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기억에 봐봐. 옹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반박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종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로 먼저 보는 게 맞겠냐는 거지. 사고 방식 자체. 비판으로 보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비판으로 봤을 때
아까 이 예술, 이 문학 역시 다 뭐예요? 예술이란 말이야. 그럼 이 예술은 우리 해결 아저씨는 뭐라고 그러고 있어? 직관, 즉 감각으로만 봐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 예술은 눈으로만. 근데 이 문학 작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이거 볼 때 뭐가 얘기해야 된다고? 이 작가의 행정, 역사, 수준 이런 것들을 예술에서 우리가 직관으로 느낄 수 있을까? 이 책을 보면서 어리광자를 보면서 이거 조금 이 작가가 좀 덜 발전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직관이야? 아니지. 이건 뭐디에? 사유야. 그러니까 너 말 잘못했다는 거지. 직관이 아니라 뭐로도 볼 수 있는 거야? 사유로도 볼 수 있다. 이게 아까 이 사람이 끝까지 주장했던 예술이 뭐가 됐다? 표상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유로도 볼 수 있다. 그냥 답 이거랑 똑같은 거 찾으면 돼요. 이번 볼까요? 이론에서 외면성에 대항하는 예술. 물질과 감각으로 봐야 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뭐다?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적 예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거 수능장에서 할 수 있을까? 근데 결국 봐봐. 다 휘집어내면 결국은 뭐예요? 절대 이 물질과 감각을 뭐로 바꾼 것 뿐이에요? 추상과 내면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이 문제의 구조 꼴 자체는. 근데 이 본질은 이번 연도도 이제 동일할 텐데 저한테 사실 이거 물어보면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 별 5개짜리예요. 일단 논증법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글도 길었고요. 편의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던져준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식으로 봐서 이렇게 글자를 바꿔줄게? 이런 식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고요. 실제로 그리고 구성 자체도 1번, 2번에도 되게 걸렸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2번을 되게 쉽게 풀었었거든요. 2번 정도를. 근데 2번에서 3번이 되게 벽이었던 거예요. 이걸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안 풀리니까 이제 되게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근데 3번 풀만 했고요. 4번도 이제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그래. 5번도 이제 자기는 맞다고 찍었지만 답은 이제 틀렸고. 그래서 이제 5단계에 다 이제 처참을 썼었는데 이런 거구나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뉘앙스가 이제 6월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보시고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고민들을 해보시기 바래요. 끔찍해. 이게 여러분들 그 얘기만 해줄게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 전 강사들이 어떤 식으로 가르치겠어? 비문학을 가르칠 때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습도 전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근데 이 작품은 어떤 뉘앙스를 만들어줬어? 이거 합쳐져서 이거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 부정만으로는 이겨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었던 거지. 하지만 그 와중에 직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토상, 그 와중에 여기에 사유,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거 떠나서 얘네들은 이제 하위 레벨, 얘네들은 하위 상위 레벨. 요 대칭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이세요? 이게 이렇게 넘어간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근데 심지어 소재도 지금 소재 수능장 가서 이거를 다 이렇게 해석해서 풀라고 하는 강사는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좀 파고 나가야 돼. 실제로. 근데 이제 강남이나 좀 대치동이나 그런 거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괴물들이 있거든요. 철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 이런 거 수업 끝나고 나면 해결을 찾아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해결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봤구나.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가? 이 생각 좀 할 필요가 있겠고. 철학 지점들은 저렇게 변증법 같은 거 나오면 좀 챙겨볼 필요가 있죠. 우리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그 당시에 수능 완성에 잡혀 있었던 이 작품이 이제 등장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 끝나면 우리 수능 완성 할 거잖아요. 그때 다 볼 거야. 수능 완성은 다 볼 거야. 어차피 수능 완성 반, 특반 나올 거거든. 그럼 수능 완성은 다 보면 뭐야? 적어도 반은 맞겠지. 수도 조금 뭐 좀 내려놓고 보더라. 그죠? 그때 이 수능 완성에서 나왔던 건데 한번 집에 가셔서 이 지문과 함께 읽어보세요. 아, 내가 이 지문을 보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 뭐 변증법을 막 이론을 막 원서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변증법이 뭐구나를 생각보다 친절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저번에 PCR 지문도 그렇고 키트 지문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처음 수능 풀었을 때 제가 뭐 설명해 드렸었죠? 그 금환본이제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그것도 다 뭐야? 네가 이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서 이 소재는 알고 있지를 가정하고 낸 듯한 지문들이야 전부 다. 과외 이거 더 설명해 줘야 돼 원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특 수한 특히 수한 비문학은 무조건 다 볼 거니까. 저희 다 연결해서 볼 테니까. 일단 6월이랑 내신은 잘 넘겨봅시다. 거기서부터 좀 시작인 것 같아요. 편하게 그래서 힘든데. 네, 일단 끊었다가